네, 비트코인의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게 6만 5천 달러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적인 전제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며칠 전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6만 8천 달러까지 돌파를 해내는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여줬고 지금은 6만 7천 달러 중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6만 5천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 박스권 범위 안에서 이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6만 9천 달러를 단기간에 돌파를 해낸다라면 반감기 전에 이제 올타임 하이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으로 방점이 옮겨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는 모습이라서 이 정도의 흐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 그렇게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언제쯤 명확하게 보여지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좁은 범위 안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나의 주요 초점은 단기 움직임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단기간에 박스권 안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 거 난 별로 신경 안 써. 이렇게 조금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스탠스에 대한 맥락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만 5천 달러 부근, 지금 이 라인이 2021년 4월의 고점이고 7만 달러 부근, 6만 9천 달러죠. 이 부분이 2021년 11월의 고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강세장 사이클의 고점 라인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 이 7만 3천 달러 찍고 나서 쭉 하고 조정을 받고 이어가고 있는 상황. 요 라인을 지금 7만 3천 달러 요 라인을 뚫어줘야지 새로운 올타임 하이에 대한 어떤 가격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6만 9천 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를 받고 이후에 한번 이렇게 7만 3천 달러 위로 나아가는 상황, 이게 과연 반감기 전에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 다행인 것은 박스권에 이 큰 박스권을 다시 1, 2, 3등분을 했을 때 저점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6만 5천 달러에 대한 지지는 확인을 해주고 있고 6만 8천 달러 부근에 대한 저항 매물 해소, 그리고 나서 과연 7만 달러 부근에 언제쯤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어지러워 보이지만 이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도 긍정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 오브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4시간 차트예요. 4시간 차트에서 강세 페넌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이 상단 저항 여기까지 좀 갈 길이 지금 남았죠. 여기서 와리가리 하다 가게 될지 아니면 한번 팍 펌핑이 나와줄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상단 저항을 돌파해 낼 경우에 이게 지지까지 성공을 해줄 경우에는 8만 달러를 향한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머지않아서 가능하지 않을까, 주말을 거치면서 이런 방향성이 나와주지 않을까, 나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감도 지금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12시간 차트예요. 캡틴 파이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멋지게 반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삼각형 안에서 통합이 되고 있다. 상승 돌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7만 달러 저항 영역을 클리어해야 한다. 뭐 지금 당연한 얘기를 조금 관점을 달리해 가면서 이 타임 프레임을 좁혀가면서 내지는 조금씩 넓혀가면서 차이가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거의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데일리 차트예요. 일간 차트에서 케빈 스벤슨이 얘기하는 건데 RSI 강세 다이버전스가 지금 포착되고 있다. 머지않아서 73,800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최고가를 비트코인이 달성할 때마다 RSI 하락 추세선 돌파가 전제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 하락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매수세가 더 붙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강세 다이버전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강세장에 근접해 있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 줄 것이다. 4시간 차트를 보나 12시간 차트를 보나 24시간 차트를 보나 지금 패턴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막 어질어질해 보이지만 나름의 어떤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3주 이상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69,00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올타임 하이 테스트가 가능할 것이고 변동성이 또 낮아지게 된다면 알트코인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9,000달러를 뚫어낼 경우에는 73,000달러 위에서의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변동성 자체가 낮아지면서 사이드 횡보가 이어지며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자금 유입이 알트코인으로 번지면서 알트 시즌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도 괜찮은 흐름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왜냐? 비트코인이 너무 빨리 올랐잖아요. 너무 빨리 올랐고 이게 이른바 ETF 포모를 통해서 확 하고 지금 끌어올려진 거라서 어느 정도의 조정과 통합이 이어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사이드 횡보를 하면서 이른바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가격 발견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알트들이 펑펑 움직이는 상황, 이더리움부터 시작해서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는 상황, 우리가 2021년 봄에 느꼈었던 그런 상황, 어떤 상황? 다시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상황,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건 먼슬리 차트예요. 월간 차트인데 크립토 타이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세장에서의 하락은 매수를 위한 것이다. 매도를 위한 하락이 아니다. 지금 이제 강세장에 진입을 했고 약세장 바닥은 끝났고 요때 끝났고 FTX가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지금 강세장 국면으로 전환이 됐고 이제 막 첫 번째 조정 나온 거다. 첫 번째 조정 이제 나왔고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거라는 걸 지난 강세장 사이클에서 다 보여줬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엑시트 타이밍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요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요런 시기, 요런 시기를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매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요때, 적어도 지금 요때가 아니라는 거죠. 엑시트 타이밍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도권의 어떤 채택이 지금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잘 되겠죠.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신념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지금의 뭐 이런 조정이 되게 우습게 느껴질 거고 신념이 아직 좀 약하거나 어느 정도의 의구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같은 개미들, 일반인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도박의 관점, 이 베팅이 아니고 투자의 관점, 인베스팅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수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미디어들이 이야기하는 거, 나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른바 이슈 팔로잉을 하면서 리서치하고 공부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는 정보 접근권이 너무 낮아요. 수위가 너무 낮아. 이걸 또 그렇다고 돈 주고 정보를 사서 공부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사이즈는 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어떤 리포트 하나를 몇백만 원씩 주고 사서 보고 그걸 통해서 투자를 단행할 정도의 사이즈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보화시켜서 우리의 리서치 자료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하는 목적은 이런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다른 거 없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최대치를 그나마 담백하게 팩트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그걸 데이터화시켜서 우리의 전략으로 대입시키는 거,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신뢰가 생기면 이 과정을 경험을 하는 거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분들은 새마을금고를 가시면 됩니다.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셔서 이번 사이클의 첫 번째 조정을 경험해 보시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15%만 빠져도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한 40% 갑자기 며칠 동안 빠지면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정신 하나도 없는 거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예, 그런 나름의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전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고 그게 조금 편하신 분들은 이 산전수전을 이미 요런 경험을 다 하신 거죠. 요때 조정 경험들 이때 그리고 요런 약세장의 경험들 다 하셨던 분들이 지금 약간 편안하신 거지. 예, 그게 아니고서는 어려워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월간 차트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적어도 이 첫 번째 조정은 매도를 위한 하락이 아니다.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패닉스를 하면서 나의 소중한 자산을 날릴 타이밍은 적어도 최소한 아니다. 이걸 못 믿겠다, 의심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새마을금고에 예금하시라고 그냥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 차트들, 다양한 타임 프레임을 통해서 지금 흐름이 어떻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고민 이런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고 왜 필요하냐면 이제 고작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엑시트에 대한 어떤 고민은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예. 약세장의 국면이 지금 월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과연 과거처럼 이렇게 움직여 줄까 이번 사이클에서 어느 고점을 찍고 약세장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까 그것도 되게 관전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올해 연말부터는 어느 정도 현금화 과정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엑시트에 대한 준비를 뭐 비율은 조금 다르겠지만 차근차근 할 거거든요. 그게 명확한 엑시트 타이밍은 개미들이 알기 어려워요. 예, 엑시트 타이밍이었다 어제가 이때 아는 거죠. 지난주가 지난달이 이때가 엑시트였네라는 걸 후행적으로 우리는 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줄 때마다 이 강세장 국면 속에 있다라는 걸 신뢰한다라면 조금씩 이렇게 현금화 하시는 시점도 준비를 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안정적인 어떤 수익화를 위한 전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시점상으로는 올해 연말부터 그리고 가격상으로는 8만 달러, 10만 달러, 15만 달러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엑시스의 어떤 로컬 탑이 10만 달러가 될지 15만 달러가 될지 스탠다드 차타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25만 달러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정확히는. 나름의 지금 시장 전망과 분석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 건데 물론 우리 입장에선 25만 달러가 로컬 탑이 되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이 엑시트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때 일부 엑시트 하고 요때 조금 하고 요 언저리에서 이제 조금 하고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이거 심상치 않다 했을 때 요때 좀 다 정리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얼추 성공적인 의미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걸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차트가 아닌가 싶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재밌죠? 이 재밌어요. 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야, 이 새끼들 대체 뭔 생각하고 있나 싶기도 하는 거죠. 지금 블랙록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AP에 5곳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AP, ETF 운용사의 현금을 때려받고 그리고 나서 ETF 증권을 받고 이걸 투자자한테 판매하는 약간의 이제 보부상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이제 AP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번에 추가가 된 게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UBS, 시타델 증권 이렇게 지금 5곳이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4곳이었고 이 4곳 중에 하나가 JP모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월가에서 말하는 초대형 금융 세력 자본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세력 자본들 이런 것들이 지금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직접 간접 플레이어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이 새끼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죠.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 투자 책임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관심 없어, ETF 관심 없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미친 소리 한다라는 비트와이즈 CIO한테 엄청 쿠사리 먹었잖아요. 저 미친 소리 한다고. 저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쿠사리 먹었는데 와씨 뒤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초대형 금융기관에서 하는 얘기를 정말 잘 새겨들어야 된다. JP모건의 CEO는 맨날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정말 수년 전부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JP모건은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의 AP로 첫 번째 AP로 합류한 게 JP모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답답하죠. 예,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이런 애들이 하는 표면적으로 하는 얘기를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걸려야 될지가 우리의 어떤 임무인 겁니다. 이게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와 진짜 골드만삭스가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에 새로운 AP로 합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야, 이 새끼들 진짜 장난질을 대체 어디까지를 내다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지금 블랙록의 어떤 대형 상품이 대형마트 5곳에 4곳에 추가로 입점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어떤 월가의 관심이 진짜 상당하구나. 이 시티그룹이 들어간 건 이상하지 않잖아요. 시티그룹은 워낙 지금 크립토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UBS, 시타델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골드만삭스가 이지랄하고 있는 거는 정말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또 왜 흘려? 뒤에선 이러고 있으면서. 그래서 항상 어떤 큰 거대 세력자분의 움직임을 우리가 면밀하게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블랙록 이 케이스를 보면서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쁜 새끼들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우리는 그런 흐름을 보고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냥 한없이 힘도 없고 마음은 가벼운 개미들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통상 이렇게 AP가 많다라는 것은 ETF의 유동성이 늘어난다라는 거겠죠. 당연히 접근성도 좋아지는 거고, 이게 대형마트 이 4곳에서 팔던 걸 지금 대형마트 5곳에서 팔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접근성 좋아지는 거고 유동성이 늘어난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초대형 금융기관이라고 평가받는 곳들이잖아요. 뭐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이런 상징적인 브랜딩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곳이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AP로 합류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비트코인의 주류화가 진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과연 과거처럼 이런 약세장 있잖아요. 거대한 폭락장, 비트코인이 70%씩 막 빠지게 되는, 고점 대비 70%, 80% 빠지는 이런 폭락장이 요번에도 이렇게 갔다가 요번에도 이런 식으로 8, 90%가 빠지 7, 80%가 빠지는 그런 약세장이 과연 벌어질 것인가,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거대 이런 금융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어쩌면 이런 거대한 변동성, 이런 것들도 완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근데 양날의 칼이죠. 비트코인이 과거처럼 이런 급격한 펌핑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대한 덤핑이 없어진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변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펌핑의 수위도 이제 스멀스멀 간다라는 거죠. 스멀스멀 가다가 한 번씩 나와주고 한 번씩 좀 빠지고 스멀스멀 우상향,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비트코인의 완전 초기 투자자, 10년 전에 들어왔던 초기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투더문,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내려놓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랙록의 임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비트코인에서의 투더문을 바라는 정도의 급격한 펌핑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그런 성격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에 이 골드만삭스의 진입을 보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블랙록과 피델리티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 현물 개수가 40만 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특히나 이제 이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포트폴리오 할당 여부를 놓고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QCP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반등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7만 달러를 회복하고 이더리움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이 상승 모멘텀의 제로 역할을 하고 있고, 2025년 만기 비트코인 선물 콜옵션이 지금 시장 수요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2025년 만기 선물 지금 옵션 상황을 봤더니 가격 하락보다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7만 달러 회복, 이렇게 되면 정말 반감기 전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에 대한 리테스트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서가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QCP 캐피털의 전망처럼 주말을 거치면서 7만 달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 다음 주부터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때까지는
이 새로운 올타임하이 73,000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로 확 바뀔 거예요. 그래서 주목됩니다. 과연 이번 주말 거치면서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것은 반감기가 정말 이제 2주도 안 남았다라는 거죠. 조금 당겨졌죠. 4월 19일. 오늘 오전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활성도를 따져보니까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 19일, 4월 18일에서 한 22일 요 사이로 지금 와리가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이 네 번째 반감기가 코앞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단기 변동성에 우리의 마음이 벌렁벌렁 이렇게 흔들리거나 마음이 아플 필요는 없다. 심장이 내려앉는 그런 긴장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석가 젤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감기 앞두고 강세 페넌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4월에 약간의 변동성은 예상되지만 잘 될 거다. 내 다음 목표는 82,000달러.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7만 달러 저항을 이번 주에 주말을 거치며 돌파해내면 82,000달러까지 난 바라보고 있다. 반감기가 코앞이네. 뭐 이런 얘기죠. 맥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예요. 이제 반감기가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진짜 강세는 시작도 안 했어. 뭐 이런 얘기죠. 진짜 강세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조금 뻥한 걸 뭐 요거 가지고 지금 쌩 난리야. 엄청 빵했죠. 1년 내내 1년 반 가까이 지금 랠리를 한 거고, 요번에 좀 살짝 빵한 건데 아직 멀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비교적 최근에 알트 매수하신 분들은 막 마이너스 폭이 좀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너무 그런 거에 마음을 쓰신다라기보다 나는 과연 이거를 왜 투자를 했을까, 그 투자의 기준점은 뭐였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나의 투자 전략을 한번 재점검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빵하고 빠지는 상황들이 나올 거예요. 몇 번 더. 과거에도 그래요. 과거에도 계속 그랬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하는 거, 그럴 때를 대비하기 위한 이번 사이클에서의 첫 번째 조정,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서 이번에 정기 리밸런싱을 진행을 했는데 에이다 카르다노가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는데, 그래도 지금 담겨 있는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XRP, 아발란체가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담겨 있습니다. GSCP-XE 펀드라는 또 다른 펀드에서는 아톰, 코스모스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XRP, 에이다, 아발란체, 폴카닷, 매틱, 이 정도가 지금 담겨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움직임을 어느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언제적 그레이스케일이냐,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뭐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로 1월 11일에 승인된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그레이스케일이 했죠. 그레이스케일이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그런 힘이 있어요. 특히 이제 GBTC 환매 물량이 지금 시장 흐름을 한번 확 그렇게 깔아뭉개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이 영향권에 있는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에.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고 어떤 종목을 제외하는지는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좀 의미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이번에 에이다가 조금 제외된 것은 살짝 조금 그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담겨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XRP, 아발란체, 이 정도가 되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특히 이제 여기서 이더리움은 좀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최근 6개월 동안 비트코인, 솔라나, 아발란체는 어마어마한 반등을 보여줬죠. XRP 죽쓰고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XRP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도 더 강화된 것 같고, XRP에 대해서 일종의 퍼드 성격의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XRP 스캠 아니냐, 뭐 리플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보다 정보 접근성이 더 좋은 그레이스케일이 XRP가 사기라는 거에 그거를 알고 이렇게 담아놨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진짜 실체는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RP가 리플랩스가 진짜 확실한 프로젝트냐. 우리는 전해지는 것만 정보를 가지고 1차원적인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가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아는 사람 중에 리플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 없어요. 저는 대부분 없잖아요. 리플 직원이 우리 친구 중에.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뭐가 돌아가는지, 저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나 주변 여건을 봤을 때 뭐 이런 상황,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XRP를 담아놓고 있구나, 뭐 이런 상황, 아발란체, 그렇지, 아발란체가 때로는 갓발란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세와 관련해서 강점이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레이스케일이 선택을 했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뭐 판단의 영역인 것 같아요. 내가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XRP는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면은 뭐 투자를 하든 홀딩을 하든 그냥 쭉 가는 거고, 야 이거 진짜 아닌 것 같다, 나는 못 버티겠다 하면은 어쨌든 투자를 한 건 나잖아요. 어떤 걸 계기가 됐든 기준이 됐든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절망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절망을 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잘 홀딩을 하고 있고 시세 움직임에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좀 길게 바라보고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2025년, 2차적으로는 2030년 그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XRP는. 그래서 아예 그냥 길게 놔둬버리니까 신경도 안 쓰여요. 뭐 수익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안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거니까 너무 이렇게 누구한테 뭐 버려라 말아라 뭐 이렇게 좀 예의 없음은 조금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각자의 어떤 스탠스에 맞춰서 전략적인 부분과 나의 리서치 정도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레이스케일의 지금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아발란체 순으로 담겨 있다. 뭐 그 정도는 체크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